질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50% 이내로 제한되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자, 지금 이게 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는 것은 구조조정만 제한이 없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며, 설립할 때는 발기설립이라 그랬죠.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영업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되죠.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고요. 뒷부분은 최저자본금의 규모는 명목형은 50억 원 이상, 실체형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나요? 뒷부분은 맞죠. 명목형은 위탁관리와 구조조정 50원 이상이고 실체형 자기관리는 70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되죠. 자, 요거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요 적용을 받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제한에 적용이 없습니다.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샀다 팔았다가 가능해요. 처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을 갖추기 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되잖아요.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이것도 되고요. 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되고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최저자본금을 갖추기 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없죠. 그것도 틀렸어요. 그리고 최저자본금만 갖춘다고 또 되는 게 아니죠. 이 최저자본금도 갖추고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야 되죠.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두 군데나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죠? 100분의 80 이상이 뭐예요? 100분의 80 이상 부동산 관련 증권, 부동산 관련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이죠. 100분의 70 이상은 뭐예요? 부동산이라 해야 되죠. 그 10이라고 하는 그 규정은 없어요. 100분의 10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지문을 따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시중에 보면 교재가 잘못됐어요. 이 법조문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 조문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조문을 잘못 해석해서 100분의 70 이상 부동산이니까 나머지 100분의 10 이상을 이렇게 가지면은 된다라고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 교재를 만든 사람이.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고사에도 그런 게 나올까 싶어서 그런 거를 보면은 잘못됐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지금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부동산이 75%면은 모자라는 몇 프로만, 모자라는 5%만, 5% 이상이죠. 5% 이상만 뭘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요 둘을 가지면 되는 거죠. 합쳐서 80% 이상이고 얘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해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고사 같은데 여기서 출제해드리는 거 말고 다른 데서 출제되는 모의고사에 저런 내용이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100분의 10이 없고 저렇게 100분의 80과 100분의 70 이 두 가지로 기억해야 돼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 나타낸 것은 1번의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높으며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한 것은
위탁관리이다. 자, 이거 아까 자가관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 등을 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방적 유지, 대응적 유지, 일상적 유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방적 유지죠. 다음에 위탁관리는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에 유리한 방식이고요.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자가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29번은 이건 뭐 난이도는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도도 낮아서 아까 표시를 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아직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출제되면 요거는 쉬운 계산 문제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비율 임대차의 경우 이제 기본 임대료 200만 원에 월 총 매상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액의 5%의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죠. 근데 임차인의 총 매상이 3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기본 임대료에다가 1천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 몇 프로? 5% 하니까 250 이렇게 되죠. 다음에 30번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기업의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사업 위탁 방식이 적합하다. 이 틀렸죠? 자기 돈도 있고 관리 능력도 있어요. 이게 노하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등가 교환 나오네요. 등가 교환은 같은 값의 그 비율로 나누잖아요. 같은 값으로 나눈다는 게 이제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건데, 그게 키워드인데, 앞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유형이다. 맞죠? 키워드가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 면적을 나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공유 지분 등기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공유 지분. 다음에 3번 디귿 개발 신탁 또는 토지 신탁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신탁 계산 때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그 명의로 다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수익을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다음에 신차지 방식, 신차지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땅을 빌려서 개발을 하는 건데 그 땅을 빌린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따라 신차지, 구차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차지 방식은 지대를 계속 준다 그랬죠. 계약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경제적 가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는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건물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 회사들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죠. 컨소시엄.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 이게 옳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1번 문제는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 컨버스의 이론이나 레일리, 허프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근데 레일리나 허프는 거의 비슷해요. 이 차이점은 뭐예요? 허프한테는 마찰 계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포가 다수 중심이죠. 다수. 둘뿐만이 아니라 셋, 넷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확인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건 뭐 금방 확인은 되죠. 그래서 조심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예나 제가 예나 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닌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러는 그 공식이 거의 똑같으니까요.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 여기가 이제 마찰계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허프고요.
크기 또는 뭐 여기 이제 인구, 매장 면적이 들어가거나 뭐 인구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두 이론은 요걸 다 문제에서 알려주죠. 알려주기 때문에 이 당기는 힘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건데 컨버스는 뭘 묻는 거예요? 경계를 묻는 거예요. 경계. 이렇게 이제 이걸 다 안 알려주는 거죠. 이걸 다 안 알려주기 때문에 당기는 힘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경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경계의 특징, 경계로부터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나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똑같다는 거죠. 경계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힘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3000이고요. 크기가. 이쪽은 27000이잖아요. 그래서 요 크기가 몇 대 몇인지를 빨리 찾는 게 이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지금 몇 대 몇인지가 나오죠. 크기가 1대 9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장 약분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작은 숫자로 이렇게 약분을 해야 되죠. 이러면 이제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지 나올 거예요. 이 제곱수로 출제를 하니까. 요거는 뭐의 제곱이에요? 1의 제곱이고, 요거는 3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밑에 괄호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거리거든요, 거리.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크기 B와 거리의 제곱 B가 같아야, 그래서 당기는 힘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경계 지점에서. 그러니까 전체 이 1대3을 찾았다면, 이제 1대3 찾았잖아요? 그럼 전체를 몇 등분 하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4등분해서 하나는 왼쪽에 놓고 3개는 오른쪽에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가 몇 킬로미터예요? 12km잖아요. 12km를 4등분 하는 것은 한 칸이 3이 되는 거죠. 이쪽은 9가 되고요. 그래서 12km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로부터 3km 지점이 경계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됐나요? 혹시 거기에 2468로 되어서 안 풀고 2번이나 4번 찍은 거 아닌가요? 자, 다음에 이제 32번입니다. 32번은, 자, 이거는 이제 도시공간 구조론이죠. 자,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자,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은 우리 시험에 3번 언급됐어요. 3번. 한 번도 정답 지문이 된 적은 없어요. 정답 지문이 된 적이 없는데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라고요. 마찰 비용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도시 바깥에서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하나는 지대, 하나는 수송비 또는 교통비예요. 자,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가 많이 발생해요? 수송비,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죠. 대신 뭐는 낮아져요? 지대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수록.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통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뭐가 커져요? 지대가 커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지를 정한다면은 그게 가장 적은 곳이 최적 주거 입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나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고 중요도는 낮고 해서 별로 잘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주거 입지, 최적 주거 입지를 정할 때요. 자, 최적 주거 입지를 정할 때도 요 교통비하고 뭐를 따지는 거예요? 지대를 따지는 지대를. 요 합이 이제 마찰 비용이거든요. 이 마찰 비용이 가장 적은 곳이 제일 좋은 곳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지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자, 여기서 도시가 저쪽이에요. 저쪽으로 가면은 어떤 비용이 줄어든다고요? 도시가 저쪽이에요, 도시가. 이제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가려면은,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대가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바깥으로 가면은, 교통비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요거를 이제, 지대를 주거비라고 하면, 주거비. 지대를 주거비. 그 다음에, 교통비.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요걸 이제, 한 개 주거비용하고 한 개 교통비용, 이렇게 따져요. 한 개 주거비용과 한 개 교통비용을 따져서 자, 여기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거비를 더 지불해야 되는데 뭐는 대신 줄어들어요? 교통비는 줄어들죠. 이게 더 큰지 저것이 더 큰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더 크다면은 뭐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가요? 만약에 이러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은가요? 이게 더 크다면 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멈추면 될까요? 요 두 개가 똑같을 때, 요 크기가 똑같을 때 멈추면은 거기가 제일 좋은 위치예요. 그렇게 따져요. 이제 혹시라도 출제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위치는 한 개 주거비와 한 개 교통비가 똑같은. 그러면은 이제 제일 좋은 위치다, 이렇게 최적 주거 위치다. 그럴 때는 이제 총 비용은 제일 적어요. 아무튼 요 마찰 비용에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 마찰 비용이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자, 이거는 동심원 이론을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그 동심원 이론 변형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건데,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게 저소득층이잖아요. 저소득층이 여기 도심 지역 근처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동심원 이론에 가까운 거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호이트 선형 이론은 저소득층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경공업지대가 있으면 이런 경공업지대 근처에 살거나, 그죠? 이 근처에 살거나, 아니면 여기도 있기는 있죠. 있는데 이제 이런 데 많이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고소득층은 접근성이 양호한 이런 도시 외곽의 고소득층. 그 다음에 중급자 지대는 이런 식으로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죠. 그 다음에 디귿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천의지대는 저소득 주거지대와 중상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천의지대는 중심 업무지구 바로 바깥에 그 저소득 주거지대하고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이 바로 다핵이잖아요. 그 미음에 나오는 것처럼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은 도시의 다핵화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고 포함되잖아요. 그 다핵의 성립 요인 그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동종, 이종, 특정 위치, 또 지대 지불 능력, 이렇게 네 가지. 동종 업종은 집적 지향성, 이종 업종은 분산 지향성,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한 경우 그 주변에, 또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에,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은 외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거를 지금 찾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 틀려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은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저차원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규모가 커지며 중심지 기능이 다양해진다. 이 말이 안 되죠. 고차원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건 맞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건 그만큼 자본이 투입이 많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본이 투입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토지가 덜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의 도시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의 반비례가 아니고, 인구에는 비례하죠.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그리고 소비자의 분포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아까 중심지수의 중심지수. 허프는 두 개 중심지만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봤잖아요. 여러 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소비자의 분포가 아니고 뭐라고요? 중심지수를 고려한 거예요. 중심지수에 따라 달라요. 경쟁점포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경쟁점포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만 있을 때 하고, 두 개만 있을 때는 이쪽 저쪽으로 확률이 100% 아니에요. 두 개에서 한 개 더 생기면은 확률이 각각 떨어질 거 아니에요. 셋 합쳐서 100%, 또 한 개 생기면 네 개 합쳐서 100%고, 그러니까 경쟁점포수가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점포를 이용하게 하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레일리나 허프나 기본적으로 거리하고 그 중심지 크기는 공통으로 보고 있죠. 근데 레일리는 중심지가 몇 개밖에 없고 딱 두 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허프는 중심지 수가 더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점포 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배버의 최소 비용이로는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가 아니라 원료 무게나 거리죠. 무게나 거리. 됐나요? 무게나 거리.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34번은 뭐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이건 뭐 차별화 전략. 5번이 정답이고, 이거는 지문으로도 질문했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감정평가고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애가 칩이 다른 칩이 꽂혔다고 말씀드렸나요? 애가 칩이 다른 칩이 꽂힌 것 같아요. 머리에. 우리 애가 중2거든요. 지금 중2. 중2라고 하면 아시겠죠, 뭔지. 무섭죠. 칩이 완전히 다른 칩이 꽂혀가지고요.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여기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밥 사달래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집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와이프 보고 엄마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잠깐 동안 나갔다 오라고. 그렇게까지 완전히 다른 칩이 꽂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톡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톡을 하는데, 톡을 보냈는데 그 여자애가 확인을 안 하면은 막 시무룩해져 있어요. 완전히 그냥, 아니 뭐 그런 거는 좋은데 큰일 났어. 이거 지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깨졌을 때 그 아파하는 걸 또 어떻게 봐야 또 깨지게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알게 하니까 괜찮다고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하면서 백신을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은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하면 이제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게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못했으니까 지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저는 예전에 못했으니까. 저도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대놓고 할 수 있었다면은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었겠죠.
훨씬 더 많은. 근데 그 당시에는 차마 그렇게 못했죠.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이렇게 뭐 편지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근데 우리 애가 들킨 게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엄마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지 바로 다음날 손편지 쓰다 걸린 거예요. 안 하던 짓 하니까 바로 걸리지. 뭐 손편지 이렇게 안 하잖아, 평소에. 손편지 쓰다가 걸려서 알게 된 거예요, 아이한테. 아무튼 이제 담겠죠, 이제. 제 감정평가 분류입니다. 35번. 감정평가 분류. 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현조, 기소, 일급 하잖아요. 그죠? 현은 뭐예요? 현황평가. 조는 조건부, 기는 기한부, 소는 소급평가. 지금 현황평가는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현재 상태대로. 이게 원칙이죠. 근데 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일시적 이용이거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죠. 이건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전 또는 답으로 돼 있어요. 공부상으로는 전 또는 답으로 돼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보통 그 동네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이제 길을 좀 넓게 바로 잡느라고 이렇게 바르게 하느라고 땅이 들어간 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를 평가를 하면 전 답으로 평가해야 돼요? 도로로 평가해야 돼요? 방금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게 일시적 이용이에요? 일시적 이용이 아니에요? 일시적 이용 아니잖아요. 벌써 한 40년 넘었잖아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이제 내놓고 이렇게 동네 쓰라고 내놓은 거지, 그게. 무슨 뭐로 평가해야 된다고요? 도로로 평가해요. 현황대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집을 지으려고 사놓은 땅인데 아직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있고 거기에 아까우니까 배추 심어 놓고 있어요. 그거 전으로 평가해야 돼요? 대로 평가해야 돼요? 전으로 평가하면 열받죠, 제가. 집 지으려고 산 대인데 잠깐 동안 거기에 이제 놀리기가 아까워서 배추 심어 놓고 있는데 그걸 전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서운하겠죠, 제가. 그때는 뭐로 평가해야 돼요? 대로 해야 돼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 아시겠죠? 시골에 밭에다가, 경치 좋은 밭에다가 별장 지어놨어요. 그러면은 전으로 평가해요? 대로 평가해요? 전으로 해야지. 불법적으로 뭐가 이렇게 별장 지어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됐나요? 그런 거는 일시적 불법적 이용은 제외하고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건부지 평가가 그렇다고요.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거죠. 지상에 건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건부, 감가 또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황평가예요. 그 건물 상태를 보는 거니까. 근데 조건부 평가는 뭐예요? 요거는 예외적으로 하는 거죠. 요거는 나지상정평가가 대표적인데, 나지상정. 건물이 없어도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 현조, 기소, 기한부 평가, 조건부 평가. 현조, 기소 이렇게 하죠. 요거는 현재 기소. 현재 기소. 왜 소급 평가죠? 기한부는 이제 미래 일정 시점이 기준 시점이고 소급 평가는 과거 일정 시점이 기준 시점이죠. 얘네들은 모두 다 예외인데 뭐에 대한 예외예요? 이거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죠. 기준 시점에 뜻을 물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요. 그 원칙으로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랬죠.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의 건부지 평가는 토지에 대한 건물의 영향, 즉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 일종의 현황 평가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를 고려하는 현황 평가를 말하는 거지, 고려하지 않는 현황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고요. 기한부 평가는 장래에 도달할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급 평가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 제한 물권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평가의 대상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로변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 전면과 후면을 평가할 때와 같이, 자, 대로변에 있는 게 넓은 토지의 경우는 전면과 후면의 땅값이 다릅니다. 자, 이럴 때에는 한 개의 부동산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이를 구분평가를 한다. 이렇게. 다음에 그 36번의 경우는 이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1번의 가격은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과거의 값이다. 이게 바뀌어 있죠. 가치와 가격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의 가치는 교환의 대상으로 상대 재화를 지배하는 힘으로 정의이 된다. 자, 이게 틀렸죠. 보통 이렇게 내구재의 경우는, 내구재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해야 되죠.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추상적이나 가치연구제. 이것도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말이죠.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 간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된다. 그러죠. 가격 왜곡.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시장이 균형이라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가치에 회귀하는 거죠. 가격이 가치한테 회귀하는 거예요? 가치가 가격한테 회귀하는 거예요? 가격이 가치한테 회귀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동일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가치는 하나밖에 없다. 이것도 바뀌어 있고요. 정답 4번. 그 다음에 37번은 동일 수급권 파악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포함되나 동일 수급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틀렸죠. 지역 분석의 대상에 뭐뭐뭐 다 있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에 인근 지역도 있고 유사 지역도 있고 동일 수급권도 있죠. 자, 요거 인근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이게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을 획정할 때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일치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용을 할 때 공법상 제한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많이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제 용도에 따라 판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면 이 가격 수준이 편차가 너무 커지잖아요.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대신 사례를 구하기는 좀 쉽겠죠. 근데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좁아버리면 편차는 적게 이렇게 신뢰도 높게 할 수 있겠지만 대신 사례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유사 지역은 특징이 이제 대상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죠. 그러면서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비슷한 지역이다. 그리고 거리 원근을 따진다, 안 따진다?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는다. 대신 뭐 안에 있어야 돼요? 동일 수급권 안에 있어요. 수요 공급. 동일 수요 공급. 이걸 시장권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시장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가격 수준도 어때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비슷해야 된다 그랬죠.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된다. 그래야 유사지역이다. 그리고 유사지역을 분석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한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을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유사지역까지 가야 되니까 유사지역을 분석하는 거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인근 지역 안에 사례를 구했을 때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유사지역 안에 사례를 구했을 때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든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과 지역 요인 비교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지역 분석은 이런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별개 개념이라고요. 사례가 여기에 있으면 지역 요인을 비교 안 하고, 사례가 여기 있으면 지역 요인 비교, 이걸 말하는 거고, 지역 분석 자체는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지역 분석 자체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하는 거.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지역 분석이기 때문에 이 비교한다의 개념과는 별개로서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판정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판정하는 거고, 지역 분석은 전체 분석, 개별 분석, 부분 분석, 이런 분석들을 해야 되죠. 자, 아무튼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맞고요. 다음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의 통분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했고요.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고요. 대체로 이제 이 전환 중인 토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전환 정도가 완만할 때에는 전환 전의 종별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일 수급권은 감정평가 시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만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일 수급권을 벗어나서 사례를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 그다음에 38번은 이제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에 대한 거죠. 자, 요것도 이제 이론 정리를 할 때, 요 질문은 이제 감가수정, 감가상각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것만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가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재조달 원가와 감가수정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해서 뭐를 구하니까? 적산가액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재조달 원가의 뜻. 재조달 원가가 뭐예요? 하면은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다. 뭐 옛날에 건물 지을 당시, 준공 당시가 아니고 기준 시점. 현재 시점도 아니고 기준 시점. 두 번째, 산정 방법의 도급 방식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는 표준적 건설비 안에 적정 이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세 번째, 두 가지가 하나는 복지원가, 대체원가 이렇게 있죠. 복지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 짓는 거고요. 똑같은 설계도로, 똑같은 자재, 똑같은 공법으로. 근데 대체원가는 기능적으로, 효용적으로 동일성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복제원가와 대체원가에 이론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죠. 복제원가를 여기 재조달 원가에 쓸 때에는 뒤에 감가 수정을 할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모두 다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똑같게 해놨을 때는. 근데 기능적으로 똑같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기능 감가가. 그래서 요게 여기 재조달 원가에 갈 때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하면 되는 거죠. 기능적 감가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똑같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에서는 감가 요인했죠. 좀 전에 얘기한 물기경.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구별을 해야 되죠.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 기능적 감가는 내부, 물리적 감가도 내부,
근데 기능적 감가를 주의를 해야 되죠. 내부 요인 중에서도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설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과다 설비나 과소 설비 형식이 구식화됐거나 조심해야 되는 게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요거는 기능적 감가예요. 부동산의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외부로 갈 때는 그 건물 부지 그 바깥 외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합의 원칙과 관련해서 경제적 감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기경 구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감가 수정과 감가상각. 지금 요거죠. 이제 오늘 문제. 감가 수정과 감가상각. 자, 요거는 감정평가에서 쓰는 표현이고, 요거는 기업회계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죠. 요거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는데,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고요. 그리고 감가수정에서는 뭔가가 적용이 잘 된다 그랬죠. 경제적 감가, 관찰 감가, 토지에도 적용되고, 여기는 경제적 감가, 관찰 감가, 토지에 적용 안 되고, 여기는 법정 내용 연수를 중시한다면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시한다는 거. 이거 비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가 수정 방법 있죠. 감가 수정 방법에 무슨 법, 내용 연수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 감가법이나 분해법 등이 있죠. 분해법 등, 시장 추출법이나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 있는데, 내용연수법 중에서도 정액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률법, 상환기금법. 자, 요것이 더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항목별로. 이러면은 이제 원가법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그냥 무슨 법은 있다. 이런 정도라든가,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은 38번의 1번 감가수정은 경제적 가치 판정에 중점을 두나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원가 배분에 중점을 두죠. 맞고요. 다음에 감가수정에서는 관찰감가법이 인정되지 않는 데 반하여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에서는 관찰감가법이 인정. 이게 틀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4번, 5번 모두 다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이 위치가 바뀌어 있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39번은 비교 방식 및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은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성이 있는 부동산이어야 하므로 대체 원칙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 대체 원칙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랬죠. 대체 원칙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교 방식하고 관계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로 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이론적으로 비교 방식이 굉장히 가장 중요해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또는 개별 요인 비교 시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적어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게 그 종합적 비교법하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종합적 비교법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제가 그렇게 답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또 너무 무시는 또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 사례하고 대상을 이렇게 놓고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이거는 생각나요? 요 위에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하. 시험 칠 때 누가 이렇게 써주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런 거고요. 여기에 획지 조건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고, 획지 조건이 없으면
지역위원을 비교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대상이 사례보다 5% 우세, 그냥 이렇게 하면 많은 거예요. 이 항목을 안 나누고. 이게 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무슨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일본이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제 토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야죠. 그래서 4번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낮이고 낮이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낮이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복합부동산 사례를 선택한다면 최유효 이용인 사례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복합부동산 사례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이 복합부동산 가격 10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토지 가격과 뭐로 나눠야 돼요? 건물 가격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뭐를 평가하려는 거예요? 대상부동산이 뭐예요? 대상부동산이 낮은데 사례를 이런 걸 가져왔다면, 얘가 만약에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사례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사례라면은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는 사례를 구한 거잖아요. 이러면은 토지 가격에 건부감가가 발생한 상태의 가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가격에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하면 안 되고 최유효 이용인 사례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나누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배분법이라 그랬죠. 배분법. 가격을 나누는 거. 그래서 가격을 나눌 수 있을 때, 저렇게 나눌 수 있을 때에는 복합부동산 사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40번은 이제는 이런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해서 토지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저저 부저저로 가야 되고, 지지저저 부저저에서 저저는 같은 저저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니까 지분 배당률 또는 부채 감당률이죠. 요 둘 중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이 문제에서는 뭐가 있어요? 지분 배당률이 있으니까 지지 저저로 가면 되죠. 지가 내돈 비율이에요. 내돈 비율. 1억 중에서 내 돈이 4천이니까 40%가 내 거, 60%가 남의 거. 그럼 0.4 곱하기 지분 배당률이 몇 프로? 15% 더하기 0.6 곱하기 10%인가요?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사실 우리 기대수익률, 간단한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가중평균. 그래서 여기서는 6%, 여기도 6%, 그래서 12% 이렇게. 그렇죠?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어려워 보였어도 보세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투자론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종합하는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만 더 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여기서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들 잘 나왔나요, 점수가? 지난주보다는 많이 나왔습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제 명절이 다음 주인데 명절 기간 동안에 딴 데 가지 마시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오로지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하십시오. 아시겠죠? 최소화하고 다른 일을 최소화하시고 내년에도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능한 한 최소한만 이제 시간을 빼고 남는 시간 동안은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쓰시고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